핵 전쟁까지 유럽이나 미국이 원한다면 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먼저 나서겠다라는 식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이 확정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 제한을 푸는 그런 분위기인데 러시아도 또 대응을 했더라고요. 근데 러시아가 대응을 했는데 어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뭐 러시아가 ICBM을 발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중에서 뭐 RS-2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또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에 또 사전 통보를 했다 이렇게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ICBM이건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이건 발사한 걸 세력 과시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현재까지의 정황은 또 어떠한지 좀 여쭤볼게요. 러시아는 IRBM이든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IR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IRBM이든 ICBM이든 간에 핵 무력 태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예. 이 전쟁을 핵 인질로 삼아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위협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RS-26 자체가 IRBM이든 ICBM이든 간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무기 중에서는 굉장히 신형 무기예요, 사실. 2016년에 이제 작전 배치가 됐고, 진짜 얼마 안 됐네.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부터 RS-26을 ICBM이 아니라 IRBM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근데 러시아가 이것을 ICBM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메시지라든가 인식은 보면 극한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강대국 대결에서 핵 대결을 하는 끝판왕 무기가 사실 ICBM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사회는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예. 수위를 낮추는 것처럼 사실은 IRBM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따지고 보면 극초음속 IRBM이고 신형 무기이기 때문에 ICBM을 능가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제 같이 발사한 무기가 킨잘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것도 핵 탑재가 가능해요. 예. 그리고 수랑 미사일 같이 발사하면서 이것만 해도 되는데 ICBM이든 IRBM이든 이제 사거리가 6,000km이기 때문에 5,500km 이상부터는 ICBM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실은 중간 지대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ICBM을 볼 수 있는데 IRBM이 5,500km까지니까 거기에도 가까워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거 이제 킨잘과 순항 미사일만으로도 괜찮은데 이걸 발사한 것은 핵 전쟁까지 유럽이나 미국이 원한다면 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먼저 나서겠다라는 식의 엄포를 놓은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 핵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사실은 2022년 2월 24일에 3일 만에 전쟁을 끝내려고 속전속결을 했는데 네. 러시아의 결집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지금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와중에 뭐 소모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대핵 공세도 있었고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서 진행되다가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게 쿠르스크 지역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공세를 한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 판이 안 끌어가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핵위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핵위협에 거의 그 마지노선까지 왔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 러시아가 지금 핵 교리 개정과 같은 핵 사용 조건에 대해서도 완화에 나섰다. 이런 것도 이제 그 같은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핵 교리를 이제 핵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자체가 이제 푸틴이 핵이라는 무기는 과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라고 해서 뉴클리어 터부라고 해요. 핵 금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처럼 하는 것을 와해시키고 핵무기는 선제적으로 쓰는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가 상호간 사용되지 않도록 억제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었는데 그걸 깨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포문을 연 게 핵교리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핵 무기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서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전술과 전략을 펼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네, 반면에 그 앞서서 우크라이나군도 미국의 그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그 에이테크스에 대한 러시아 공격을 허용한 뒤에 영국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잇따라서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이 그 파괴력을 잘 모르실 텐데 어느 정도의 무기입니까? 우선 이제 그 쉽게 설명드리겠어요.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땅에서 땅으로 가는 무기는 지대지.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무기는 공대지. 에이트킴스는 땅에서 땅으로 가는 지대지예요. 그 지대지 미사일 에이트킴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제압 사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폭탄 안에 작은 폭탄들이 잔뜩 수백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장 4배 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300km 날아가서 한 개가 딱 가면서 여러 개를 팍 쪼개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무기고 그 영국에서 갖고 있는 스톰 섀도우 같은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는 공대지 미사일인데 이건 핀포인트입니다. 예. 전략 시설, 핵심 시설, 무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핀포인트에서 타격을 한다.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죠. 예. 근데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후에 2년 9개월 동안 이제 안 풀던 미사일 사거리를 풀고 대인지뢰도 또 공급을 한다고 나섰는데 트럼프 집권 전에 이게 전쟁 조기 종식을 막기 위한 뭐 알박기 아니냐. 지금까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됐었잖아요. 2년 9개월 동안 장기화됐었는데 트럼프 시대가 오면은 이미 또 언급했었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실현하려 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조기 종식을 일단은 드라이브는 걸겠죠. 왜냐하면 예. 그게 유세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네. 근데 사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있었으면 바이든 행정부 때 끝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24시간 즉 1월 20일에 취임하고 백악관에서 24시간 내에 무슨 조치는 하긴 할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그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 메시지로 생각을 할 건데 그게 네. 이제 한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일날 트럼프판 종전안을 제시한다. 혹은 두 번째로 미국의 러우 전쟁에 대한 대원칙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뭐 중단 혹은 축소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예. 혹은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를 지명한다. 이 정도로 해서 24시간 내에 무슨 조치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런 조치가 실제 종전이든 정전이든 현실적인 어떤 아웃풋으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러시아의 이제 그 의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의지, 특히 이것을 종전안을 제시하게 되면 이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네. 더 이상 중단 안 하겠다. 이거 협상에 그렇죠. 제시 안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고민하게 될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거나 그렇게 제시가 되면 그 협상에 나간다는 어떤 제스처는 취하면서 그래도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좋은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좀 어려운 국면이죠. 예, 그리고 뭐 제 참고로도 말씀드리자면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이 20일에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공격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나토 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전쟁의 향방 그러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중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예.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그 현대판 전쟁의 총집합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전쟁이 다 일어나요. 드론전, 예. 소모전, 예. 심리전, 재래식 전쟁, 심지어는 핵 위협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갈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미국의 의지가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네.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 그러면 유럽이 과연 미국 없이 계속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럽 전문가 분들도 보면 의견이 반반이에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러면 유럽이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 미국이 빠지고 유럽이 빠진 상태에서 인태국가 몇 개들이 막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럼 그런 국가들이 당사국들이 빠진 상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진짜 지정학적으로 더 당사국에 가까운 국가들마저도 빠지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혼자 남게 되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변수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근데 미국이 빠지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설득해서 최소한 관여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보이는 게 그 보여야 되는지 안 보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안 보이게 된다면 국제 질서는 변하게 될 겁니다. 국제 질서는 규칙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힘에 의한 질서로 완전 전면 재편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커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한다 하더라도 다른 유사 입장국들, 국제사회에서 자유 진영들이 예. 나서서 어느 정도 결집하는 모양새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의 모든 장면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드론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이제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북한군의 파병 역시 현대전에서 저희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이 북한군 병사 뭐 1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뭐 북한이 5,000명 규모의 러시아 2차 파병 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뭐 북한이 그리고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서 전투에 참여 중이다 이런 것도 보도가 됐어요. 그 전장에서 북한군의 비중과 역할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이전부터 아주 고강도 군사 밀착을 한 국가가 하나가 있죠. 벨라루스. 예, 그렇죠. 벨라루스도 북한군만큼 이 정도의 병력을 파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예요. 북한군이. 그러네요. 그리고 전략거래, 경제거래가 지금 경제거래라고 하면 파병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이고요. 전략거래라고 하면 파병한 것만큼 뭐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전략 핵잠수함 즉 원자로 뭐 같은 기술 이건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그걸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2차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사실은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그 초기 파병치고는 그 양적 측면에서는 비중과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치열한 쿠르스크 지역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네. 11,000명 규모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북한군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평가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도와서 어떤 전투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아웃풋이 어떻게 예. 나오느냐. 예. 거기에 이제 판단이 될 건데 예. 조심스럽게 지금 판단해 본다면 지휘 조직 자체가 예. 북한군이 독립적으로 여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북한에서 터득한 전술을 그대로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네. 러시아에 통합돼서 거기에 병력으로 그냥 참가하기 때문에 전투 역량이 10분 발휘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싶으면 앞으로 그렇게 많이 그 비중을 안 줄 수가 있다 북한군에 대해서. 그런데 추가 파병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이 통합되는 측면에서 전투 시너지가 발휘 안 되지만 예.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해결한다 그러면서 파병이 장기화되고 추가 파병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서 전투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전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좀 여기는 답이 안 나오는 전장이다. 그럼 거기에 뭐 총알바지, 뭐 이른바 고기방패 이런 거로 보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면 북한군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초기 전투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성과가 없다고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북한군을 독립 전투 조직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일정 지역을 이제 책임하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전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네, 그리고 김정은의 러시아 제방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걸 계기로 이제 김정은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방러가 이뤄진다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우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반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2기 때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떤 해법을 던지느냐 그걸 이제 보고 판단하겠죠. 다만 예.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한 물밑 작업 여건 조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임기 시작 전에 이 물밑 작업이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종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포착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즉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명확하게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고 거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밀착을 하고 대미 레버리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공조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질 때 그때 이제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뭐 최근에 보니까 아프리카 사자도 보내고 네. 불곰도 보내고 러시아가 북한에 뭐 여러 가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북 관계가 동맹 수준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미국을 언급한 속보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미와 협상 갈 때까지 가봤다. 침략 적대 조선 정책을 확신한다 이런 건데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정은이 무장 정비 전시회 국방 발전 2024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미국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뭐 미국이 우리와 협상을 해봤었는데 북한과 협상을 해봤었는데 침략 적대 정책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북한과 어느 정도의 또 소통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나서는 거는 뭐 상황을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좀 저희가 풀이를 해야 될까요?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예. 미국을 이야기했지 트럼프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것은 결국은 그 트럼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략 공간, 협상 공간을 만들어 놓으려는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가 유세 기간 중에 김정은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북한이라는 어떤 존재가 그 핵 강국으로서 인식이 되는 그게 네. 이제 불법이라 하더라도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재주목이 없기 때문에 그 재주목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 파병 물타기가 좀 있는 거예요. 아, 북한 얘기하면 북한군 파병을 얘기해서 불법 국가로 낙인 찍히면서 뭐 그 제재가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네. 유엔에 의한 제재는 안 되지만 유사 입장국 국제사회 제재는 가능하고 다자 제재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결국은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북한이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으로 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합리화시키려는 그게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협상력 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해서 트럼프 2기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받을 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예. 이거는 당연히 지금 북한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어떤 강압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예. 받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는 단계 그런 측면의 메시지라고 봐야지 아예 트럼프와 협상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저희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 변화일 것 같은데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만 못한 상황인데 우리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가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에도 한미일 안보 플랫폼은 또 그대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외 정책의 철학, 원칙은 전략적 명확성입니다. 네. 전략적 명확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자유를 지켜내야지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하고의 공조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맹국, 미국과 같은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국, 네.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다 같이 이제 얘기되는 것이고요. 그 원칙을 지금 국제 정치 그 다음에 미국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면 그거는 대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이런 상황을 유연적으로 돌파할 수 있게 전략적 명확성을 제대로 목표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정교화할 필요는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략적 명확성 하에 GPS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그게 사실은 동맹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같은 비유사 입장국하고도 외교적 지평을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포용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대미 레버리지도 높아지고 대중 레버리지로 높아지는 두 가지 다 높일 수 있는 기회 요소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
포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던 한국이 중국과의 소통 레버리지가 있고 네. 미국하고는 동맹국으로서 제도적 관성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 도전 요소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어떤 중국 측면에서의 얘기를 이제 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조를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한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외교적으로 공조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네. 그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전 요소를 기회 요소로 전환하기 위한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죠. 네, 우리나라 외교 참 어려워요. 그럼 저희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보도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 북한 관련된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예.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2019년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현 시세 1조 4,700억 원, 이제 당시에는 580억 원이었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유출된 사건을 두고 경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찰 총국 산하의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두 개 조직이 범죄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해킹 기술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 정도면 규모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예. 폐쇄된 국가라고 해서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좀 부실할 것 같지만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사로 만들었어. 사이버 전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1986년에 미림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사이버 전사를 양성을 시작을 했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20년부터 사이버 전사를 엘리트를 키워왔어요. 네. 그래서 사이버 전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800명 정도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만여 명에서 최대는 한 수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이버 전사들의 그 돈 갈취 능력은 엄청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런 그 사이버 갈취를 하느냐, 그 거점을 막 옮기고 다녀요. 중국에도 있다가 말레이시아도 있다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도 있다가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좀 더 고도화하고 최근에 재래식 무기도 현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금으로도 쓰고 충성 자금,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충성을 계속 하도록 그 유도하는 그런 충성 자금으로도 쓰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앞으로도 되게 그 지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소행들이 회색지대 소행이에요. 즉 공격을 딱 했을 때 누가 공격을 했는데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특정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공격을 현실 공간에서 물리적 타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노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굉장히 극심해질 거고 이것을 일단은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외부 국가 즉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이것의 불법성을 알리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국제법적인 위반을 규탄할지에 대해서 공조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인터넷 선이나 제대로 있을까 싶은데 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요. 저희 가상화폐 관련해서 일단 이게 규모가 1조 4,7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상화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조 5천 2조가 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북한의 경제 규모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준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래서 가상화폐 이런 데 좀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할지 뭐 김정은 일가의 뭐 통치 자금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무기 같은 거에 집중을 할지 어떤 부분에 이런 거를 좀 쓰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쌓아놓고 있을까요? 이게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사이버 전사가 갈취한 돈이 4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냥 인민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국가잖아요. 4조 원이라는 거 엄청난 돈이고 그리고 뭐 나카소네라고 전 NSA 미국 국장 같은 경우에는 GDP 4분의 1이 사이버 갈취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 그 정도예요. 반도체인데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벌이죠, 사실은. 네. 이걸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계속 이제 하게 되면 북한은 일단은 핵 고도화를 위해서 돈을 충당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통치자금, 충성자금에도 쓰겠지만 이제 핵무기가 이제
상당 부분 고다됐다고 생각하면 그 돈의 일부를 경제 발전을 또 쓸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영구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4대 세습까지 완전히 안착을 시키려면 핵 무장 완성한 거하고 경제 발전까지 했다라고 하면 예. 4대 세습에도 굉장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제 발전으로까지도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계속 그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사이버 갈취를 계속 해야 될 명분과 이유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려되는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그 경제 발전을 이 사이버 갈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ICB 같이 핵 무장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이제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이버 갈취를 통해서 경제 발전 시킨다는 것은 이건 국제사회 측면에서는 너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북한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국가들이 또 양산될 수도 있는 그래서 무법천지의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돼가고 있는데 이 북한의 경우에는 이 사이버 갈취에 대해서 시드머니로 경제 발전의 시드머니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희가 그 북한의 상황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2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